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뭐라 그럴까요? 논리, 이론 뭐 그런 게 뭐냐면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투기꾼들이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데 입주 물량이 없거나 공급 물량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없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게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투기꾼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싹쓸이를 하는 거야. 전국에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싹쓸이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뒤늦게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 거야. 그리고 집을 살 때 다 털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요즘에 요번에 시장에서 그런 투기꾼들이 이번 그 폭락장에서 실패했던 게 뭐냐면, 서울 경기도도 입주 물량이 한 2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모자라다고 판단한 거야. 자, 그런데 결국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모자랐던 게 아니죠. 그 이론이 들여맞질 않은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금리가 폭등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야. 수요가 다 무너진 거야.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또 방송을 보면 투기꾼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입주 물량이 모자란다. 공급 물량이 모자란다. 자, 여러분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하면 안 돼. 특히 실수요자들은 그런 말에 솔깃하면 안 돼. 뭐 집을 투자하시는 분도 그런 말에 솔깃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이론이 들여맞지도 않아. 요즘은 또 어떤 이론을 갖고 나오냐면 그 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도시의 대장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런데 똑같은 어떤 인구, 똑같은 그 광역시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서 한 6억이다, 5억이다, 아니면 7억이다. 그러면 둘이 눈 맞추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또 가격을 자기들이 올려 막 블로그에 띄우고 가서 사기 시작하는 거야. 투기꾼들이. 자, 그러면 뒤늦게 다른 투기꾼들이 들어오는 거야. 2진, 3진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10억에 또 맞춰놔. 아주 귀신같이 맞춰놓는다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다 보니까 그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있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또 그 아파트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아파트를 사는 거야. 10억에. 5억에 있던 걸 10억에 사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를 사는 거야. 뭐 가격이 안 떨어지겠지. 뭐 어차피 뭐 집은 안 떨어지는데 그러고 사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 결국은 가수요가 들어와서 가수요는 빠지고 실수요는 또 비싸서 안 들어와. 그러면 가격은 제자리로 가는 거야. 본질 가치로 가는 거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가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부풀어져서 그 본질 가치를 넘어서 어떤 그 버블 가격이 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전세 가격으로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야.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사는 이유는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좋거나 상권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전세를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가격이 올라서 뭐 안 떨어질 것 같죠? 점점 매수 수요가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항상 집을 볼 때 이 본질 가치를 봐야 돼. 어떤 본질 가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비율이야. 그 갭이 너무 크면 그건 거품인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거야. 매매를 할 때는 어떤 때 매매를 하겠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거지. 더 먹을 게 없는데 매매를 하겠냐고. 그리고 내가 더 먹을 게 있는데 매매를 할 때 내가 더 대출을 받아서 사도 이익이 날 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대출 받아서 사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뭐 강남 아파트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더 그렇다는 거야. 지방에 있는 그 B급, C급지 아파트들 봐요. 그동안 다 올랐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빠졌잖아. 실수요가 없으니까 다 갭 투자들이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결국은 그 올라갔던 거 다 빠졌잖아. 제가 그건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2, 3년 전에도 아마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그 B급, C급, 뭐 A급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투기꾼들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갈 것이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뭐 입주 물량이 모자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특히 실수요자라면 그냥 항상 거품이 빠지고 나서 사면 돼. 뭐 그리고 거품이 꼈을 때는 다 미분양이 나잖아.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야. 그리고 나는 너무 집값이 비싸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전세 사세요. 전세 사러. 뭐 집 아파트 앞으로 계속 짓는데. 그리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애들 교육에 전념하시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세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전세는 급등이라는 게 없어. 순간적으로 급등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오게끔 돼 있어. 전세는 지난 시장과 같이 너무 초저금리일 때는 버블이 낄 수는 있어. 근데 초저금리니까 버블이 끼더라도 그건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금리가 싸니까 더 좋은 주택에서 살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뭐 신축 아파트 전세들이 급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아파트의 본질 가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또는 매매 또는 전세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24일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0.5포인트를 올리려다가 요즘 너무 자금 경색이잖아요. 자금 시장이 아주 최악이에요. 뭐 채권 상환 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0.25. 그래서 기준금리가 3.0에서 3.25포인트가 됐어요. 자, 6차례 연속 인상했다는 거야.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었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잖아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다음 달에 최소한 빅스텝이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물가가 안 잡히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날보다 5.7%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6.3% 정점을 찍고서 8월 달에 5.7%, 9월 달에 5.6%인데 10월 달에 더 올랐어. 5.7%. 자, 이건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원달러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은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이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11월에 4.1%, 10월에 4.3%, 잠깐 낮아졌는데 7월 최고 기록 이후 5달 연속 4%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린 지금 공공 물가를 올리질 않았어요. 특히 전기세. 이거 전기세 올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전이 적자가 나서 한전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돼. 한전채를 계속 발행한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가 돈을 딱 빨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억지로 0.25포인트만 올린 거야. 사실은 0.5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이거에 따라 또 부작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요즘 급락했잖아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환율 방어를 한 것 같고, 우리 그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했고, 그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핑계로 뭐랄까요, 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했다고요. 그랬어요.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자,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겠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다 보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이 이 달러를 미국 국채로 사겠죠.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죠. 달러가.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금 시장이 너무 최악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기업들이 부도가 나니까.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최고 좋은 사람도 지금 아파트 주담보 대출을 받으면 하단이 5%야. 그리고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상단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최고 좋은 사람도 이제 마통을 받으려고 하면 6%야. 우리 옛날에 2.5%, 3%에 받았잖아요. 이제 마통도 6%야. 그러니까 마통으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 못 하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6%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마통은 한 7%, 신용대출은 한 7%, 주담보금리는 하단이 6%, 이제 6%, 신용대출금리는 한 7% 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은 6%에서 7%라고 보면 돼. 아마 한 7% 정도, 7%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청약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다니까. 한 5억을 받으면은 한 4억을 받으면은 1년에 거의 한 3,500만 3,200만 원 그렇게 내셔야 돼. 5억을 받으면 한 3,200만 원 정도, 3,200만 원,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내면은 한 3년이면 한 1억을 내야 돼. 1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을 더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에 1억을 더 플러스 하셔야 돼. 자, 그렇게 보면 또 이 분양의 메리트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인데 지금 미국이 4%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올리면은 한 4.5%, 0.5%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3.2니까 1.25포인트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음 달에 0.5포인트 올리면 그냥,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원화가 많이 올라갔죠.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를 막 사고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그 달러에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왜냐면 지금 격차가 벌어졌잖아.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막 그 강경 발언하고 매파 발언하고 비둘기파 발언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다 수사적인 표현이야. 너무 시장이 뜨거우면 강경 발언이 나오고 너무 시장이 폭락을 하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 대체로 전문가들이 내년에 미국의 금리는 어떤 컨센서스가 5%에서 5.5%라고. 그러면 요번에 이제 올리면은 4.5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0.5 내지 1%만 남은 거야. 그러면 내년에 그냥 미국 금리는 5.5%에서 5.25%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떻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내년에 베이비 스텝 2번에서 3.75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자,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도 미국 금리랑 똑같이 4.7, 5%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자금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시장이 박살나겠죠. 더 자금 경색이 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상단이 3.75다. 그 이상은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5%, 5.25%까지 올려서 막 달러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도 올려야 되겠죠?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은. 단지 우리는 별 문제만 없으면 3.75까지 올리겠다라는 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한국은행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은 5% 이상, 5.25%까지도 그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뭐 이런 발언 저런 발 하는데 뭐 아무것도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어. 미국도 5.5 이상은 못 올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올리면 미국의 국채가 빵꾸나. 미국의 국채를 사지를 않는다는 거야. 옛날에 미국의 국채는 싸잖아, 금리가.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야. 미국이 국채 시장에 문제가 있고 미국의 기업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5% 이상은 5.5% 이상은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전략을 짜고 뭐 집 마련하는데도 전략을 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의 금리를 이제 앞으로 뭐 5%까지밖에 안 올리니까 이제 내년에 금리가 상단치고 이제 바로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고 집값도 그때가 바닥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어설픈 그 꾼들이 있어요. 부동산 꾼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엔. 응?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금융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금리 완화 속도는 느리고,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지만은 길게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듀레이션이 더 길게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 거야. 금리 인하 계획은 잡혀있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5%대 이상 내리지는 않고 5%에서 5.5%대 이상을 1년, 2년 계속 간다고 해봐.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시장에 조그만 뭐 거리만 나오면은 그걸 그냥 그 뭐랄까요, 블로그에서 방송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거야. 어떻게든 펌프질하는 거야. 이거 연준이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전에 다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제 확인이 되니까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자,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로 했는데 빅 스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CPI가 꼭지를 치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내리겠다.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대에서 0.5%까지 해서 우리는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5% 되면 우리는 그냥 주담보는 10%가 된다고 보면 돼. 이 평균 뭐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한 7%에서 8%, 8%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8%까지. 주담대 8%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못 사요. 그때 되면 집 못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집값은 싸지가 않잖아. 옛날에 뭐 10년 전에 그 쌌던 가격이 아니라 3배 오른 가격인데 3배 오른 가격에서 금리를 3배 올려버렸는데 그 집을 구매할 수 있겠냐고. 그럼 소득도 2배, 3배, 4배, 대세 올라갔어야 되잖아. 근데 소득은 안 늘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또 확실한 게 뭐냐면 미 연준에서 의사록에서 얘기한 거는 경기 침체 확률이 50%라는 거야. 자, 이제 미국은 뭐 자기네들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오르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 이탈 위험을 높였다고 우려하면서 그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연준이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을 거의 50%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그냥 두 가지가 확실한 거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이상이다. 자, 뭐 4.75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5%라고 보고. 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거야. 사실은 뭐 지금이 경기 침체지. 온 거지, 뭐 50%라고 하는데 더 극심한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야. 이제 사람들 다 직장에서 해고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금리가 5% 되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냐고. 어떻게 오르겠냐고. 이게 팩트잖아요.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냐고. 그럼 지금 어떻게 금매를 사고 싶으세요? 금매 사면 더 떨어지는데, 금매 사면,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고점에서 버블이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저점을 찍고 있는 것 뿐이야. 1단 하락하고 있는 거야. 2단 하락, 3단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집을 사냐고. 그리고,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걸 확실히 반영을 한다니까.
주식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반영할 수 있어. 주식은 먼저 움직여. 경기 침체가 바닥에 오기 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벌써 턴하고 있어,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안 그렇다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더 떨어진다니까. 자, 지금 지금 그 금리를 올리니까 청약도 안 하고 분양을 받지도 않고 계약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달라진 풍경들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계약금을 축소하거나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 어떤 경우에는 고정금리 적용, 응? 자, 그리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고정금리 초과분은 부담하겠다라는 거야. 뭐 결국은 할인 분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할인 분양, 뭐 중도금 무이자, 그다음에 제비뽑기해서 벤츠도 주겠다고 그러고. 자, 시장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자, 이거 다음 주인가 최근 이제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인데, 장위동의 자이 레디언트 GS건설에서 하는 거. 이거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라는 거야. 이자 후불제지 뭐 그러면 선불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뭐 별 혜택도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이자 후불제가 다수였어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자, 어쨌든 미국이 연말에 또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또 내년에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상품 금리가 연말이면 상단이 9%,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 때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영끌족들, 그리고 일반 대출자들, 자영업자들, 뭐 상가를 사서 대출 받으신 분들, 건물 사서 대출 받으신 분들, 이거 전부가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 경제에서 최고 고통스러운 게 금리를 올리면 다 고통스러운 거야. 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어디냐면 기업이야. 기업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기업은 다 그 빚을 내서 기업 운영을 하는 건데, 다 채권 발행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채권 상한 발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경기 침체가 오면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다 잘리는 거라니까. 해고당하는 거라니까.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집값은 여기서 더 폭락하는 거야. 그냥 지금도 버블인데 그냥 옛날의 가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폭락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뭐 싸다고, 금매물 싸다고 사면 안 돼. 여러분, 그 버블에서 10% 20% 빠진 거야 지금. 내가 이 아파트에 지금 본질 가치가 아니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다 15억 16억 그러잖아. 그걸 누가 사겠냐고. 뭐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서 15억 16억, 뭐 강동에서 15억 16억, 그거 누가 사겠냐고. 강서구,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15억을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30대, 40대, 15억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받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15억짜리 사면 7억, 8억 대출받을 거 아니야. 그럼 7억이면 여러분, 한 달에 원리금 상환하면 한 8, 900 내야 돼. 그게 안 된다니까. 계산상 안 나온다니까. 살 사람이 없다니까. 저금리 때 초저금리 저금리 버블이 끼면서 형성됐던 가격이야. 그럼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야.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4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얼마 냈는지 보세요. 이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자, 5% 금리를 적용하니까 주담대 4억 원에 30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매달 215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5%면. 근데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1% 오르니까 매달 상환해야 되는 게 245만 원이라는 거예요. 6% 금리가 되면. 그러면 4억 원 정도 대출받는 사람은 한 8억짜리, 9억짜리. 서울의 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한 5, 6천 하잖아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에 구매를 할 때 4억 정도는 받았거든요. 예전에. 예?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이 한 달에 매달 갚아야 되는 게 240만 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뭐 한 5, 6천 잡아도 6천, 한 실수령액이 한 500도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세금 내고 뭐 하면 뭐 평균 소득으로 봐도. 그러면 한 달에 500 벌어서 240만 원 내면 260 가지고 생활해야 되잖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데다가 금리는 더 오르잖아. 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분양하는 그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뭐 강북권에, 강남권이 아니라 한 9억 중반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그것도 10억이 넘어. 10억이 넘다니까. 뭐 취득세, 뭐 그다음에 옵션, 에어컨 다 넣으면 10억 한 3, 4천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한 5억 받아야 돼. 그러면 한 207, 80을 내야 돼. 207, 80이 넘죠. 그 7% 적용이 가니까 한 300만 원 넘게 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300만 원 내고 집을 못 산다니까. 이게 골칫거리라니까. 이게 9억에는 받을만 한데 입지로 보면. 근데 한 달에 내가 500만 원 버는데 한 350을 내라. 그럼 150밖에 안 남잖아.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집값이 버블이라는 얘기와 그리고 우리 소득으로는 현재의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냉정하게 보면. 요즘 분양하는 게 뭐 장위동에 아까 그 자이도 9억 중반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분양한 중화동 SK 뷰도 뭐 위치는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동네는 좀 멀긴 해도 좀 생소한 동네죠, 사실. 중화동은 사실 옛날에 그 도심의 입장으로 보면 완전히 외곽이었어. 완전 외곽이었다니까. 요즘에 이제 교통이 좋아져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근접성 있는 거지. 완전 외곽이었는데 거기도 9억 5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률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청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6점 몇 대 1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률이 그렇게 안 나와요. 6점 몇 대 1 나오면 미계약분이 몇백 개 나올 수 있어. 물론 예상이지만. 자, 왜 그러냐? 지금 계산해보면 나오잖아. 500만원, 세후 500만원 버는 사람이 350을 내야 돼.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9억 있는 사람이 받으면 되지. 여러분, 현금 9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는 많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다주택자니까. 그러나 무주택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다 대출 받아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분양하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 입지에 요즘 뭐 원자재 값도 올랐는데 9억 5천이면 적정 가격인데 하고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분양이 안 돼. 안판이 안 돼. 인덕원 SK 뷰자이가 그랬던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뭐 기존 가격보다 구중 구축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은 데는 그냥 미계약분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금리 때문에. 딱 답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요즘에 주담보금리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벌써 하단이 6.2%야. 대구은행, 토스뱅크 6%대. 나머지 뭐 4대 은행은 한 5%대. 자, 그리고 저신용자들 650점 이하의 저신용 구간에는 대부분 60%를 넘겼다라는 거야. 이제 하단이 7%, 내년에는 하단이 8%, 뭐 상단이 10%는 훨 넘어버리고 그런 시대가 내년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집값이 올라가겠냐고. 여러분, 그 내년에 중도금 금리가 8%.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둔촌주공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을 5구는 중도금 대출 나오니까 12억 이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 자사를 쓸 때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내년에 한 뭐 2월 달 빨리 써야 1월에도 힘들 것 같고 뭐 1월에 2월 사이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릴 때잖아. 그러면 중도금 대출 금리가 7%, 8% 된다니까. 8%까지 계산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뭐 중도금 대출 금리는 지들 맘대로니까. 지들 맘대로니까. 그 은행이 갑이니까. 그런 집단 대출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 집단 대출 못 해줘요. 그래 보면 끝이거든. 그리고 요즘 집단 대출 받기도 쉽지 않거든. 은행들이 몸을 사리니까. 뭐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몸을 사린다고 그러면 8%대 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9억 5천이야. 그러면 거기 60%면 얼마예요? 한 6억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억 정도 이상을 받으면 얼마예요? 한 3년이면 거의 1억 5천 내고 1억 5천? 한 1억 3, 4천? 정확히 제가 계산을 못 하겠는데 1년에 거의 4,800 정도? 500에서 800 정도는 내고 들어가야 돼. 이자가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살 수 있겠어요? 5구 사시는데 내가 이자만 1억 한 2, 3천 낸다고 생각해봐. 입주할 때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 이자 내고 또 잔금 대출 받아야 돼. 살면서 또 내야 돼.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양 받아도 골칫덩어리야. 보세요. 자신이 뭐 9억 다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대출받을 뭐 한 1, 2억 대출받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뭐 4억, 5억씩, 6억씩 받으면 그거 분양 받아도 골치 아프다니까. 뭐 집을 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별 메리트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은 떨어지고 이 아파트의 가격은 비싸고 거기다 대출이자까지 생각하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니까. 자, 어쨌든 주담보금리의 상단도 이제 조만간 8% 돌파는 시간 문제다. 자, 금융권에서는 연내 주담내 금리 상단이, 자, 이거는 완전히 IMF 상황이에요. IMF 상황.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우리 상단은 3.75예요 하고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금리라는 건. 미국의 달러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꾸 달러를 팔면은 우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우리 채권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 아주 험난한 상황이다. 내년에. 자, 여러분들 많은 대비하셔가지고 다주택자는 당연히 물량을 줄이시고 그리고 나는 뭐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파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팔 기회도 안 줘. 나중에는 지금은 급매라고 해서 팔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매가 시세가 되면 또 팔리지도 않아.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되니까. 그렇게 긴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시세 차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팔아도 상관없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